1461년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만삭의 한 여자가 6살짜리 아들의 손을 잡고 전라도 순천 관아마당에 끌려옵니다. 며칠 전 남편의 사지가 5대의 수레에 묶여 찢긴 자리에서 출발한 길이었습니다. 빗자루를 쥐어주는 수령 앞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교의를 끌어내 앉으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는 왕의 딸이다. 정녕 나를 부리고 싶거든 내 목을 먼저 치고 시신에게 명령하라. 그녀가 던진 한 줄이었습니다. 그날 그 흙바닥에서 나온 한 줄이 50년 뒤 임금의 왕실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이 사람은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입니다. 5살의 어머니를 잃었고 17의 아버지를, 22의 동생을, 26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자리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꺼낸 무기는 머리카락 한 줌이었습니다. 27의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6살 아들을 원수의 손에 맡깁니다. 그 한 줌이 어떻게 50년에 걸쳐 응고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죽기 사흘 전 본인이 직접 찍은 도장 하나가 539년 뒤 어떻게 다시 세상에 나왔는지 사료에 적힌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1436년 한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공주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권씨는 세자 이항, 훗날 문종이 되는 분의 후궁 승위로 입궁한 분이었습니다. 위로 세자빈 자리를 거쳐간 두 분이 차례로 패출되면서 권씨가 세자빈으로 올라갔고, 그제야 어린 딸도 평창분주에서 공주로 신분이 한 단계씩 밀려 올라갔습니다. 다른 공주들이 처음부터 공주로 태어나 자라는 동안 이 아이는 어머니의 자리가 흔들릴 때마다 자기 신분도 같이 흔들리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비극은 5살에 시작됐습니다. 1441년 7월 23일 동생 이홍이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단종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7월 24일 어머니 권씨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종실록에 그대로 적힌 사실입니다. 동생을 얻은 다음 날 어머니를 잃은 누이, 이게 이 공주의 5살 풍경이었습니다. 권씨가 후일 추존돼 현덕왕으로 불리게 되지만 정작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할 만큼 자라기도 전에 5살 딸은 어머니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 뒤로 9년, 할아버지 세종이 손녀를 직접 챙겼습니다. 1450년 1월, 세종이 임종을 앞둔 그 겨울, 손녀의 혼인을 서둘러 치릅니다. 상대는 형조 참판 정춘경의 아들 정종, 한국 나이 14세 소년이었습니다. 본관은 해주, 한자는 정나라 정에 근심종을 씁니다. 조선 2대 임금 정종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 처음 한 번만 짚어두겠습니다. 소녀는 그때 15세, 영양위라는 부마 봉호를 받은 어린 신랑과 짝을 이뤘습니다. 세종이 손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 이 혼인이었습니다. 한 달 뒤 2월 17일, 세종이 승하하고 아버지 문종이 즉위합니다. 문종은 즉위하자마자 딸의 살림집을 따로 지어주려 합니다. 자리는 양덕방 향교동, 지금 종로구 안국동에서 제동에 걸친 북촌 한복판입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한양에서 가장 좋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살고 있던 민가 30채에서 40채가량을 강제로 헐고 그 위에 공주의 신혼집이 올라갔습니다. 사원부 지평 윤면과 문여량 같은 신하들이 반대 상소를 올렸지만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 임금의 딸이 보호받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 수십 채의 민가가 헐려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북촌 한가운데에 민가 수십 채를 밀고 지은 신혼집인 셈입니다. 문종은 딸을 위해 그 집을 지었지만 정작 딸 곁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1452년 5월 14일 문종이 승하합니다. 재위 2년 3개월, 너무 짧은 임금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동생 단종은 12세, 아버지 옷자락을 붙들고 즉위해야 했습니다. 누이는 17세, 5살의 어머니를 잃고 17의 아버지마저 잃은 공주가 1명, 12살의 임금이 된 동생이 1명, 2 남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딸을 위해 지은 양덕동 그 집은 문종 승하 9년 뒤 조선을 거꾸로 뒤집은 그 밤의 무대가 됩니다. 이 집은 누이가 동생을 보호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의 자리가 9년 뒤 동생을 끌어내는 자리가 됩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어린 임금 단종은 누나의 향교동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이를 위해 지어준 그 집이 동생에게는 가장 안전한 누나의 품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 일파가 좌의정 김종서의 집을 먼저 친 뒤 그대로 향교동으로 들이닥칩니다. 13세 임금이 누나의 집 안방에서 끌려 나옵니다. 계유정난, 이름만 들어보신 그 사건이 시작된 무대가 바로 이 누이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위해 세운 보호막이 그날 밤 화살이 들어오는 문으로 변했습니다.
쿠데타가 끝나자 그 다음은 양위였습니다. 1455년 윤 6월 11일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양위하고 수양대군이 즉위합니다. 우리가 세조라 부르는 분입니다. 17세에 아버지를 잃었던 누이가 19세에 동생까지 임금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는 걸 봐야 했습니다. 양위 직후 남편 정종이 금성대군과 가깝다는 이유로 첫 번째 유배를 떠납니다. 누이는 추격으로 병석에 누웠습니다. 상황이 든 단종이 세조에게 누님이 위독하다 알리며 매부를 한양으로 불러달라 청합니다. 세조가 이때 이상한 말을 합니다. 문종의 유일한 사위인데 어찌 두고만 보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정종이 한양으로 소환됩니다. 끝나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이 다시 들고 일어났고 정종은 곧 통진, 지금의 김포로 두 번째 유배를 떠납니다. 누이는 이번에도 따라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1456년 6월 사육신 사건이 터집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단종 보기를 꾀하다가 한꺼번에 무너진 그 6분의 사건입니다. 정종은 직접 가담한 증거가 없는데도 연자로 더 멀리 전라도 광주까지 세 번째 유배를 떠납니다. 누이는 만삭의 몸으로 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주 유배지에서 바로 그해 1456년 외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정미수, 오래 살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광주 유배지에서 만삭의 누이가 아이를 낳습니다. 1456년에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이 50년 뒤 임금의 왕실을 정리하게 됩니다. 다만 그 답은 한참 뒤에야 나옵니다. 같은 시간 영월에서는 동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457년 6월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돼 영월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1457년 10월 21일 영월에서 단종이 숨을 거둡니다. 세조실록은 이때 노산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적었습니다. 다만 전해지기로는 사약을 받았는지 목매달았는지 사료마다 다르게 전합니다. 어느 쪽이든 22세의 누이는 광주 유배지에서 단 하나뿐인 동생을 잃습니다. 5살의 어머니, 17의 아버지, 22의 동생까지. 한 사람이 평생 짊어질 상실을 한꺼번에 짊어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이 한 일이 더 무서웠습니다. 1457년 11월 세조가 단종과 정종과 금성대군의 자손을 종친에서 삭제하라 명을 내립니다. 왕실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날 이후 실록의 표기가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 경혜공주라 적던 자리에 정종의 철하는 세 글자가 들어갑니다. 임금이 누이의 이름을 종이에서 지운 셈입니다. 동생을 죽이고 그 누이의 이름을 임금의 손으로 종이에서 지우고 남은 건 세 번째 유배지 광주에 갇힌 한 가족뿐이었습니다. 동생까지 빼앗긴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한 사람, 남편 정종이 4년 뒤 5대의 수레에 묶입니다. 남편을 잃은 자리가 이 어머니의 가장 강한 무기를 만드는 자리가 됩니다. 1461년 가을 정종이 광주 유배지에서 승려 한 사람과 비밀 서신을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됩니다. 한양으로 압송되어 국문을 받았고 판결은 능지처참, 집행은 거열형이었습니다. 5대의 수레가 사지를 한 방향씩 끌어 사람의 몸을 찢어내는 형벌입니다. 전해지기로는 그 시신을 부위별로 나눠 팔도 관아에 돌렸다고 합니다. 거열당한 자리에 시신이 남지 않아 무덤도 짓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죽은 자리에 26살 경혜공주가 있었습니다. 뱃속에 둘째를 품은 만삭의 몸이었고 손에는 6살 정미수의 작은 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처분이 떨어집니다. 모자를 전라도 순천 관비로 보내라. 임금의 누이가 관청에서 부리는 종이들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흙바닥을 밟고 도착한 순천 관아에서 두사 여자신이 그녀에게 빗자루를 쥐어줍니다. 마당을 쓸라는 뜻이었습니다. 만삭의 여인이 빗자루 자루를 한참 내려다봅니다. 그러더니 빗자루를 그 자리에 떨어뜨리고 대청 위로 올라갑니다. 왕족과 고위 관리만 앉을 수 있는 교의를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내 그 위에 앉습니다. 6살 아들이 만삭의 어머니 치맛자락을 꼭 줍니다. 연려실기술에는 이런 일화가 전합니다. 그녀가 한 말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왕의 딸이다. 죄가 있어 귀양은 왔으나 수령이 어찌 감히 나에게 관비의 사역을 시킨단 말이냐. 이 한 줄이었습니다. 더 격렬한 야사 한 줄이 같이 전합니다. 정녕 나를 부리고 싶거든 내 목을 먼저 치고 시신에게 명령하라. 이 한 줄에는 5살부터 쌓인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어머니 일은 5살, 아버지 일은 17, 동생 일은 22, 그리고 며칠 전 남편이 5수레에 묶여 찢긴 26이 한 줄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부사는 더 시키지 못했습니다.
빗자루를 다시 내밀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1462년 무렵 27살의 경혜공주가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비구니가 됩니다. 이것은 절망에 빠진 여인의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줌이 노비라는 굴레를 종교적 신분으로 옮겨놓는 정치 행위였습니다. 임금이라도 머리 깎은 비구니를 강제로 부역시키면 민심과 유림과 왕실 외척이 동시에 등을 돌립니다. 세조는 더 이상 그녀를 노비로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세조가 한양으로 환송하라 명합니다. 왕실 비구니 절인 정업원 거주를 허가하고 노비 60명과 집과 전토를 하사합니다. 그 한 줌이 옮긴 신분은 노비에서 비구니로, 다시 비구니에서 사실상의 공주 신분 회복으로 옮겨갑니다. 머리카락 한 줌이 무엇을 산 것인지 이제야 보입니다. 자식의 자유를 산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 값은 어머니가 다 치렀습니다. 임금의 안방에서 직접 선을 쓴 사람은 임금의 부인 정의왕후였습니다. 신하들이 영양 위처를 박대해서는 안 된다며 막은 사람도 정의왕후였고 7살 정미수를 며느리 인수대비의 집으로 보내라 명한 사람도 정의왕후였습니다.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과 같이 글공부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을산군은 훗날의 성종입니다. 임금이 누이를 살리는 척하며 빚을 만들어가는 동안 임금의 부인이 그 누이의 자식을 자기 손주들 옆자리에 박아두는 작업을 따로 진행한 셈입니다. 아버지를 거열로 죽인 사람을 큰아버지라 부르며 같이 글공부를 해야 하는 7살이 거기 있었습니다. 정미수가 마주 앉아 책장을 넘기던 자리는 자기 아버지를 5수레에 묶은 그 임금의 친정 안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절에 있었고 아들은 원수의 친정에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글 읽는 어린 자을산군의 목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직접 키울 권리를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줌으로 자식의 목숨을 산 어머니가 치른 가장 큰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그 한 줌이 3년을 버티더니 1465년 어느 봄날 임금 앞으로 종이 한 장을 끌어냅니다. 세조실록에 따르면 1465년 4월 1일 세조가 세자 예종에게 직접 전지를 내립니다. 정종과 경혜공주의 소생은 연좌하지 말라. 거열당한 아버지의 죄를 그 아들에게 묻지 말라는 임금의 명령이 종이 위에 박힙니다. 어머니가 절에서 3년을 머물며 받아낸 한 장이었습니다. 이 한 장이 정미수가 평생 입을 방패가 됩니다. 1468년 세조가 52살에 숨을 거둡니다. 1469년 예종이 즉위 14달 만에 단명합니다. 13살 자을산군이 즉위해 성종이 됩니다. 정의왕후가 발뒤에서 정치하는 수렴청정이 시작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1473년 정미수가 17살에 첫 관직 돈영부 직장을 받습니다. 신하들이 한 달 넘게 역적의 아들이라며 파직 상소를 올립니다. 정의왕후가 세조의 유교를 들이댑니다. 8년 전 그날 어머니가 받아낸 그 한 장이 그대로 무기가 되어 신하들 입을 다물게 합니다. 같은 해 12월 27일 어머니 경혜공주가 죽기 사흘 전 친필 분재기를 작성합니다.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문서입니다. 정선방의 집과 통진의 전답과 노비를 모두 정미수에게 상속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죽은 뒤 사당을 세워 제사 지내고 자손에게 전하며 오래 지니고 살아달라. 가로 66cm, 세로 70.5cm 한지 위에 친필 글씨가 끝나고 우측 하단에 붉은 도장 한 점이 박힙니다. 도장에 새겨진 6글자는 경혜공주 지인이었습니다. 실록은 이미 그녀를 정종의 처라고 적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임금이 종이 위에서 누이의 이름을 지운 그 시기에 본인이 자기 손으로 자기 도장을 종이에 박아 지운 이름을 회수한 것입니다. 사흘 뒤 1473년 12월 30일 그녀는 38살에 숨을 거둡니다. 성종실록에 남은 한 줄은 단 5글자 경혜공주 조리였습니다. 33년이 흐릅니다. 1506년 9월 박원종 성의한 유순정이 연산군을 끌어내리고 진성대군을 임금으로 세우는 중종반정이 일어납니다. 정미수가 가담합니다. 임금을 갈아치운 반정공신인 정국공신 3등에 오르고 정일품 보국 숙록대부와 조선 최고급 자귀인 해평부원군에 봉해집니다. 거열로 찢긴 정종의 아들이 정일품 부원군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단종이 사사된 1457년에서 정미수가 부원군이 된 1506년까지 49년. 우리가 50년이라 부르는 그 시간이 그렇게 닫힙니다. 같은 자리에서 시신도 못 거둔 채 죽은 정종도 사후 신원되어 함께 복권됩니다. 세조가 끊으려 한 문종 나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종비 정순왕후가 65년을 패비로 살다가 정미수 집안에 의탁합니다. 1521년 사망 후 그 묘토에 묻힙니다. 1698년 숙종 24년 단종이 복이 되며 정순왕후도 함께 복이 되고 그 묘는 사릉으로 복능됩니다. 단종을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세조가 끊으려 한 문종 직계 라인이 정미수 집안 묘토에 모여 임금의 능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2012년 7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 해주정시 대종가에서 1300여 점 고문서를 기증받아 정리하던 중 누런 한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가로 66cm, 세로 70.5cm, 우측 하단 붉은 도장 6글자, 경혜공주 지인. 어머니가 죽기 사흘 전 자기 손으로 박은 그 도장이 정확히 539년 만에 세상으로 다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장 한 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1461년 가을, 그 흙바닥으로 한 번만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삭의 한 여인이 6살 아들의 손을 잡고 교위에 앉아 한 줄을 던졌던 그 마당입니다. 그날 그 흙바닥에서 나온 한 줄이 그녀의 머리카락 한 줌이 되었고, 머리카락 한 줌이 자식의 자유가 되었고, 자식의 자유가 49년 뒤 부원군 한 명이 되었고, 부원군 한 명이 539년 뒤 박물관 한지 위 붉은 도장 한 점이 되었습니다. 고양시 대자동 산자락에는 안내판도 평말도 없는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봉분이 있는 그녀의 묘 옆에는 시신을 못 거둬 봉군도 못 짓고 비석에 재단이라 적힌 정종의 빈자리가 나란히 있습니다. 남양주 사릉의 서쪽 언덕에는 그 집안 묘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이름을 지운 임금의 손과 자기 이름을 종이에 다시 찍은 그 손, 어느 쪽이 결국 이겼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름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경혜공주, 이 네 글자입니다.